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네비올로라는 포도랑 그 다음에 그 포도가 나는 이 랑게라는 지역에 대한 간단한 큰 그림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롤로랑 바르바레스코 이야기에 들어가 보자 합니다. 이 스토리는 정말로 이 와인 세계의 스토리 중에서 너무나도 흥미로운 스토리예요. 과거와 미래의 충돌, 보수와 진보의 충돌, 전통 그리고 발전, 이 두 가지가 정말 바로 대립하는 그 스토리가 이 바롤로랑 바르바레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바롤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사실상 요즘에 바롤로라는 와인은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졌어요. 거의 근래에 와인 지역 중에서 땅값이 진짜 그냥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부르고뉴랑 보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나파밸리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이나 땅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는 곳이 이 이탈리아의 바롤로예요. 워낙에 그 지역은 그렇게까지 면적이 넓지 않은 데에 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세계적으로 너무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땅값이 비싸게 오르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 바롤로 와인이 현재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와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어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롤로 와인들이 정말 굉장히 맛있는 네비올로 와인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 와인들이 이태리 내에서 진짜 와인을 좀 아는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을 받는 정도였지, 이태리 밖에 나가서는 사실은 바롤로는 뭐 거의 그냥 안 알려진 지역이었어요. 바롤로라는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이 네비올로를 만들고 있는 방식이, 일단은 그 네비올로 포도가 굉장히 태닌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장기 숙성을 했었어요. 거의 수확하고 나서 한 25년간은 먹지 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에이징이 필요한 그런 와인이 있어요. 태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이제 에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 에이징을 하는 방식이 슬로베니아산 오크를 썼어요. 슬로베니아산 오크로 엄청나게 큰 통을 만들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통은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바리크라고 부르는 약간 225리터 이러한 프랑스에서 쓰는 그런 통이 아니에요. 이 랑게 지역에서 쓰고 있던 통들은 거의 막 1000리터부터 해갖고 막 2000리터, 많게는 10,000리터를 보관할 수 있는 엄청 큰 버떼라는 통이에요. 이 모떼라는 어마어마한 통들에다가 이 와인들을 이렇게 보관을 해놓은 거고, 그 에이징을 엄청 오랫동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수확한 와인의 맛은 뭐 그냥 진짜 제 인생이 거의 그냥 지나고 나서야 맛볼 수 있는 그런 엄청 약간 기준이 까다롭기도 하고, 또 그냥 쉽게 접할 수가 없는 와인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강했던 태닌들이 이제 그 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부드러워지면서 아주 환상적인 맛을 내고, 정말로 이 컴플렉시티, 이 복합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정말 깊이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는 와인이 됐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여기 지역에서 만든 이 와인들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이 와인들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네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싫어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 짓는 것을 약간 되게 그냥 구시대적인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막 자동차 제조 회사들, 피아트 같은 회사들이 토리노에서 엄청 크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다 그런 도시로 몰려서 그런 공장에서 일하면서 되게 현대적인 삶을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롤로 동네에 일을 할 젊은이들이 일단은 수가 되게 부족했고, 남아서 농사를 짓는 젊은이에게조차도 그렇게 미래가 안 보였어요. 돈을 진짜 얼마 못 벌었대요. 아무리 맛있는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시장성이 없다 보니까 다들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몇 젊은이들이 굉장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이걸 접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오 알타레라는 사람이에요. 랑게 지역에서 사실 프랑스가 멀지 않은데, 조금만 이렇게 프랑스로 가서 이 부르고뉴 지역으로 가면은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더라.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와인들이고, 그 와인들을 판매하는 와인메이커들은 굉장히 잘 산다더라. 이러한 얘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76년 1월 달에 도저히 안 되겠다, 큰 세상을 봐야겠다 해갖고
자동차를 타고 프랑스로 갑니다. 다행히 엘리오 알타레가 불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르고뉴를 찾아가요. 그래서 부르고뉴에서 가장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이 본 로만의 동네예요. 본 로만의 동네에서 레네 앵젤이라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그 와이너리를 이제 당시 이끌고 있던 필립 앵젤이라는 사람이 때마침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찾아갖고 말을 건네요.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 랑게 마롤로라는 지역에서 온 와인메이커인데 이쪽에서는 와인메이킹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여행을 가는 길입니다. 깐느에 지금 휴양을 하러 지금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러고선 딱 짐 가방을 넣고 포르쉐를 타고서 슉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목격한 엘리오 알타레는 완전 충격을 먹은 거죠. 바롤로 동네에서는 정말 와인메이커들이 돈 한 푼 없는 정말 그냥 힘들게 살고 있는 농사꾼인데 여기에 있는 와인메이커들은 완전 슈퍼스타인 거예요. 일단 집도 막 웅장하고 무슨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이 농사를 하는 와인메이커들이 깐느의 별장에 가는 길이고 이걸 보면서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아, 여기 부르고뉴에서는 와인 메이킹을 정말 다르게 하고 있구나. 일단은 그 와인을 에이징하는 것도 우리가 쓰는 막 진짜 1000리터짜리 막 무식하게 큰 보떼가 아니라 딱 225리터의 바리크를 쓰는구나. 이 바리크를 쓰면은 이 와인에 대비해 오크통을 만지는 이 면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오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오크 나무도 우리가 쓰는 슬로베니아산 오크가 아니라 프랑스산 오크를 쓰는구나. 근데 거기에 더 바닐라 향이 많이 나는구나. 부드러운 태닌들을 더 많이 내는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와인 메이킹 수법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한 많은 걸 배우고선 다시 돌아와요.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제가 큰 세상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더니 와인 메이킹을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와인 메이킹을 바꿔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해요. 뭔 말이냐? 무슨 와인을 만드는데 무슨 이러한 조그만한 뭐 통에 넣는 그거는 걔네 방식이고 우리는 우리 전통이 있는 거다. 이러는 건데 이제 엘리오 알타레가 그때 이미 집안에서 대대로 물리던 와이너리에 있어갖고 경영을 이제 지도하고 있던 이제 상황이어갖고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꼭 해봐야겠습니다. 하고선 어느 날 전기톱을 갖고선 그 조상의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못대들 엄청나게 큰 못대들 그 거의 진짜 유산이죠 유산. 그러한 것들을 다 그냥 자르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넣어야 될 그 작은 그 바리크 통들을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셀러에. 근데 그거를 본 아버지가 완전 경악을 하는 거죠. 너, 야, 이 미친놈아! 니 뭐 하는 게냐? 이러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뭐 조그맸던 충돌이 아니라 이 충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상처를 크게 입어갖고 자신의 유서 있죠. 유서를 바꿨어요. 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엘리오 알타레에게 남기던 모든 것을 다 그냥 뺀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둘은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관계의 골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엘리오 알타레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젊은이들도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76년서부터 해갖고 1980년대 초반까지 혁신의 기간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실험 정신이 살아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이런 바리크라는 통에다 하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이 거기다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다양한 크기의 이 통들에다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실험 정신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로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225리터의 바리크 통에서 했을 때가 가장 딱 밸런스가 잘 맞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갖고 똑같은 바롤로 동네의 네비올로 포도를 갖고 만드는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와인의 스타일이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룹이 생겨요. 한쪽에는 트래디셔널리스트, 전통파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엘리오 알타레가 이끌고 있는 모더니스트, 현대파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전통파랑 현대파랑 완전히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 두 개의 포도의 스타일은 진짜 굉장히 명백하게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이게 현대파라는 걸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제 차이점들이 있어요.
현대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처음으로 한 거는 이 프랑스 바리크들에서 이제 그거 포도를 숙성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225리터짜리의 바리크, 그리고 쓰는 오크 나무의 재질도 슬로베니아 오크가 아니라 프랑스 오크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외에도 몇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포도를 기를 때부터 이 포도밭에서 green harvest라는 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약간 crop thinning이라는 거의 한 일종인데, 뭐냐면은 포도 넝쿨에서 막 여러 개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약간 덜 익은 애들을 그냥 일부러 잘라내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이만큼까지 막 진짜 제대로 컸는데도 그냥 제일 덜 익은 것 같은 애들 그냥 몇 개를 잘라내요. 그렇게 잘라냄으로써 나머지 포도들의 맛이 엄청 진해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실 원래 그 지역에서 안 하던 건데, 이걸 또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쇼크를 받은 거죠. 멀쩡한 포도를 잘라낸다고 하나하나 지금 우리는 다 써갖고 만들던 와인인데, 이 중에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포도송이를 잘라내서 버린다고? 얘네 진짜 미친놈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그 포도들을 이제 와이너리에 갖고 왔을 때 이제 포도의 즙을 내잖아요. 근데 그 포도의 즙을 낸 상태에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건데, 그때 이 포도 껍질을 얼만큼 오랫동안 그 액체 속에다가 놔두느냐, 이거를 macer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maceration이라는 기간을 원래 이 바롤로 지역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거의 한 4주 했어요. 한 28일 이 정도 기간 동안 maceration을 했어요. 그 포도 껍질이 워낙에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그 색깔과 맛을 최대한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색깔과 맛을 최대한 뽑아내면서 같이 나오는 게 바로 그 태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롤로 와인들이 전통적으로 태닌이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닌이 많기 때문에 정말 10년, 20년의 숙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더니스트, 현대파 사람들은 그 maceration 기간을 확 줄였어요. 이렇게 확 줄이다 보니까 이 포도 껍질에서 색깔은 뭐 어느 정도 나왔지만 태닌들이 많이 나오기 이전에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포도 자체가 태닌이 조금 덜한 거죠. 반면에 이 프랑스 오크통에 넣다 보니까 그 나머지 태닌은 약간 프랑스 오크통에서 좀 더 부드러운 종류의 태닌을 넣은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차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은 현대파, 그렇지 않고 정말 오랜 기간의 maceration에다가 큰 슬로베니안 오크에다가 숙성하는 거를 전통파,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이 되는 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파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었더니 그 와인의 맛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 와인이 막 10년, 20년 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뭐 한 3년, 5년 정도 후에 뜯었는데도 너무나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이 된 거고, 또 그 오크토치가 딱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러한 뭔가 부드러움과 바닐라 향과 이러한 새로운 또 차원이 섞이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던 약간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와인으로 가까워진 거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던 와중에 1986년도에 그 바롤로라는 지역에서 메탄올 사태라는 게 일어나요. 이 메탄올 스캔들이 뭐냐면은, 그 와인을 다루는 사람들이 약간 조금 더 수익을 좀 많이 챙기기 위해서 그 와인에다가 약간 조금 다른 것들을 그냥 넣어갖고 그 양을 늘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위험한 거를 모르고 메탄올을 넣은 거예요. 그걸 먹은 사람들이 막 다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태 때문에 이 와인에 있어갖고 품질을 더욱이나 중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돼요. 그러고선 1990년대에 바롤로에 마르크 데 그라치아라는 사람이 오게 돼요. 마르크 데 그라치아가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 자랐는데 약간 자기의 이제 원래 그냥 고향인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바롤로의 현대파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요즘에 바롤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막 보여주고 하는데 이 와인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이 와인들은 진짜로 세계적으로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갖고 월드 투어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가게 되고, 그 중에 당연히 메인은 미국을 가게 돼요. 미국에서는 그 그룹을 바롤로 보이즈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바롤로에서 온 아이들, 바롤로 보이즈. 뭔가 막 그 뭐라 그래, 막 반항아들? 이런 느낌이고 젊고 다들 막 이러다 보니까 걔네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인들을 먹었더니 와, 이 와인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미국인들의 당시의 와인의 취향에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그냥 바롤로라는 와인들이 1990년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핫한 와인 중에 하나가 돼요. 다들 결국 고급 식당에 가서 바롤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롤로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와인이 되고, 심지어 2000년도에는 와인 스펙테이터 잡지에서 이 바롤로 지역의 빈티지를 100점 만점을 줘요. 그냥 이 전체 이 랑게의 이 네비올로 포도 품종으로 만드는 이 지역 전체의 빈티지 스코어를 100점. 그만큼 세계적으로 너무 주목을 받는 와인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바롤로라는 동네에서 이 와인메이커들이 현대파와 전통파 두 파 사이에서 너무나도 결과가 다르게 돼요. 이 전통파의 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와인원들은 하루하루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이 현대파 모더니스트들의 이 바롤로 와인들은 엄청난 수출 붐을 일으키면서 엄청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통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전통을 고수하긴 하지만 또 그들의 성공을 보니까 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이 그 요소가 또한 이 두 파가 계속해서 이 서로 간에 엄청 대립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끝에 마지막 엔딩 부분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모든 게 다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스토리예요. 그 80년대, 90년대 이 시기가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테이스트가 약간 굉장히 오크가 강한 그러한 이제 맛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약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너무 오크가 강한 와인들은 조금 유치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뻔하다 이러한 식이 되면서 다시 이 오크가 아닌 과일의 맛을 나는 느끼고 싶다 라는 식으로 다시 이제 이게 흐르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세계 시장이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바롤로 내에서도 와이너리들이 다 그 시장에 따라갔고 그렇게 스스로를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통파랑 현대파, 물론 그 와이너리들이 크게는 구분은 아직까지도 돼요. 이 와이너리가 어느 거에 속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역사적으로 어느 거에 속했는지 알긴 알아요. 그래도 현실은 현대파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그렇게 프랑스 오크를 쓴 바리크를 그냥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다시 큰 이 버떼, 이 큰 통에다가 이제 숙성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전통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자신들의 와인의 일부 한 20% 정도는 이 프랑스 바리크 오크를 쓰기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약간 조금 가운데 지점으로 좀 오고 있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마스터레이션 기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쓰는 뭐 오크나 배럴의 종류도 그렇고, 그냥 모든 이 와인 메이킹 프로세스가 이제는 그냥 다양화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변하면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많이 섞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롤로 워즈라고도 소위 부르는 바롤로에서 이 전통파와 그 다음에 현대파의 엄청난 큰 대립이 있었던 스토리인 겁니다. 이 바롤로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바롤로 보이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더 상세하게 그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 외에도 사실 바로 유튜브에서 이 스토리를 다룬 영상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는 여기 아래 상세 정보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거기에 있는 영상들로 보시면은 이 스토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바롤로 이야기를 다뤘는데, 다음으로는 그 바롤로 옆에 있는 제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만드는 곳, 바로 바르바레스코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봐.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있냐 바로